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김경일 지음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낸 마음의 지혜입니다. 마음의 지혜는 TVN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힘들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전 국민의 마음 멘토로 우뚝 선 김경일 교수가 사람, 성공,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생각의 지혜들을 모아낸 책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불안을 모아 사람, 행복, 일, 사랑, 돈, 성공, 죽음이라는 7가지 키워드로 분류해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인지심리학자로 살아오며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따뜻한 공감과 조언을 건네줍니다. 사람은 인간관계, 일, 사랑, 돈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조건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 수많은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줄 해답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이 다가설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매일 작은 행복이 싹터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책은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단단한 위로와 희망을 건네줍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마음의 지혜, 김경일 지음. 1장, 사람을 대하는 지혜.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사회적 접촉 지수가 높기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힘든 게 인간관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가족의 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시가와 처가 식구들까지 가족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배우자의 부모님을 가족으로 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으니 엄밀히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또 가족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더욱 예의를 지키고 조심할 것이며 불화도 적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젠가 강의 중에 가족 말고 새로운 구성원이라 부르자고 주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정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정이 넘치는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남편과 아내의 일가 친척까지 가족으로 여기고 대해야 하는 우리네 민족은 접촉하는 사람의 머릿수만큼 관계의 문제들도 여럿 발생합니다. 어디 가족분이겠습니까? 저만 해도 무리한 부탁을 하는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로 총장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바람에 직장 생활의 고충이 하나 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인에게 멋지게 돈을 빌려줬는데 글쎄 그 친구가 제주도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지 뭡니까? 그의 4박 5일치 동선을 낱낱이 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는 요즘 말로 현타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격이 아니라 자원의 사용이 문제입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수줍음 많은 성격이 걸림돌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왜 내성적일까? 나는 왜 사람에게 다가가기 어려울까? 나는 왜 적극적이고 밝은 사람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 MBTI에 대해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은 내향형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MBTI 성격검사 유형의 I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MBTI 선호지표: 에너지 방향, 외향 E, 내향 I, 인식기능, 감각 S, 직관 N, 판단기능, 사고 T, 감정 F, 생활양식, 판단 J, 인식 P. MBTI는 에너지의 사용, 정보의 인식, 의사결정 방법,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상반된 두 가지 유형을 나누고 각각을 조합해 16가지의 유형으로 인간의 성격을 정리한 성격검사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이 방송에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MBTI를 언급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리학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MBTI 4글자 정도는 알고 있는 세상이 되었네요. 결과의 맨 앞자리는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외향형을 엑스트로브의 약자인 E, 내향형을 인트로버의 약자인 I로 부릅니다. 기업체에서 외향적인 성격을 선호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MBTI 검사 결과가 E로 나올까요? 라고 묻는 취업준비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테스트용으로 나온 검사지를 쓱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외향성이 나올지 뻔하잖아요. 그걸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향적인 분들의 고민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상사나 동료에게 허물없이 농담을 건네는 것도 힘들고, 학생들의 경우엔 새학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외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맨밥만 입에 꾸역꾸역 넣고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꽤 많은 분들이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타인에게 다가가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수줍음 많은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호소하더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못 고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성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성격은 다른 말로 속성 혹은 기질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타고나는 것이죠. 만만하게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 MBTI는 ISTJ입니다. 앞자리가 I니 내향적이라는 뜻인데, 제가 제 MBTI를 밝히면 10중 8구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I면 지구상에 E는 한 명도 없을 거다라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MBTI뿐만 아니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성격 검사를 해봐도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향적인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었던 당시는 근사한 커리어를 쌓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로망이었죠. 게다가 그때는 광고의 전성기였으니 많은 심리학부 학생들이 광고회사의 임원을 선망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입학 첫 학기부터 난 교수 될래라고 다짐했던 저는 특이한 아이로 보였을 수밖에요. 진로 선택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방을 주는 직업은 교수밖에 없었거든요. 내향적인 제 눈에는 자기만의 방을 가진 교수님이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내향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길고 확실한 나만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전 동굴에서 잘 쉬고 나왔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활기차게 말을 할 수 있고 장난도 잘 칩니다.
마치 장난을 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많은 내향인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더라고요. 아무리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도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되곤 하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낯을 가린다는 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자원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는 타인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단지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외부에 쓸 사회적 자원이 적을 뿐입니다. 대신 내면에 충분하게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시간을 갖는 동안 스스로를 성찰하고 세계를 통찰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집중력을 얻으면 다시 세상에 나와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내향적인 성격이 많을 거예요. 기업에 입사 시험을 치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에 집중력을 이용하여 그처럼 높은 장애물을 잘 넘어서는 것 또한 내향적인 사람들의 장점이니까요. 부족한 사회적 자원을 잘 배분하여 사용하는 법은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개그맨들 중에 내향적 성격의 소유자가 꽤 많답니다. 말을 잘하고 장난을 잘 치니 가까운 동료들도 외향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 씨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스스로 분명한 내향성임을 언급한 적도 있고요. 예전 방송 자료를 보면 그분들도 사회적 기술이 갖춰지지 못해 좌충우돌하는 게 느껴집니다.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생각과는 달리 거칠게 말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치기 어린 모습은 다듬어지고 점차 능숙한 진행자로 변모하더군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집중력을 발휘해 에너지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니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눈에 띕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적 기술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의 장점을 살린 케이스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심리학에서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며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라고 당당하게 쓰인 간판도 종종 보였으니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억지로 바꾼다고 해도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어떤 성격이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내 성격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단점만 보이며 사는 모습을 미성숙하다고 비난합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기질적으로 특수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기술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나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와 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목요일쯤 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에 사회적 에너지를 얼마나 썼지? 좀 지친 건 아닐까? 지쳤다는 것은 육체적 피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수없이 주고받은 날에는 정신적인 피로감이 차오르거든요. 힘들어질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애써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공간을 찾기 어려울 땐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둔 채 가까운 카페라도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피신하여 1시간 정도 제대로 멍 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향적인 저는 이렇게 문득문득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장점인 집중력을 살리고 사회적 배려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체크해보세요. 지난달에 모임을 몇 번 가졌는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사회적 자원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내 상태가 적절한지 말입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사회적 에너지가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외로워지지요. 저 같은 경우엔 지난달에 5번 정도 모임을 가졌더니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이번 달엔 4번 정도로 줄여볼까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선택하지 마세요. 반면 사회적 에너지를 아무리 써도 남아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나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과 접촉을 애써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 마음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저의 선배님이자 수많은 명언을 만들어내신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명언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향적인 분들이 저를 찾아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합니다. 저는 왜 늘 이상한 인간들만 꼬이는 걸까요? 별별 후진 사람들이 나에게 돌진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면 남는 사회적 에너지를 나쁜 관계에 소비한 건 아닌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눈을 마주치고 시간을 나누는 것은 외향적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한편 외향적인 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외향적 성격을 가진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만나던 관계가 느슨해지자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나 강연을 찾아서 열심히 참석했죠. 분명히 즐거운 활동이었지만 점차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얼마 못 가 관계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고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운 배움과 만남을 떠올리게 되면 기대가 되는 동시에 힘들죠. 여러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에 집중하려면 분명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보고 싶은데 피곤하다, 기대되는데 가기 싫다. 이렇게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사적으로 평형 상태를 맞추고 싶어 하니까요. 너무 귀여워서 꼬집어주고 싶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표현인데 거의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언어 형태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어휘가 붙는 것이죠. 심리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나름의 고충은 있습니다. 아무리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해도 사회적 에너지가 무한대로 넘쳐나는 건 아니니까요. 많이 쓰면 바닥이 나고 심리적으로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한 번쯤 체험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나도 힘이 드네 라는 것도 느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크게 지친 나머지 일순간 사람을 끊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다소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사회적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쓸 때에 나는 최적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아주 작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작은 고민이 쌓이고 쌓이면 큰 스키마가 됩니다. 스키마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한 사람의 직관체계입니다. 말 그대로 딱 보면 안다는 것이죠. 스키마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try and error, 즉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 지쳐서 주변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도 되니까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도구. 다시 MBTI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대부분의 성격 검사에서 내향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제 평소 언행을 책이나 방송으로 접하신 독자분들은 갸우뚱하실 겁니다. 심지어 심리학과 교수님들은 우리가 성격 검사지를 잘못 만들었어. 김 교수가 아이가 나오다니 하며 농담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요즘 사회생활을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외향적으로 보여라는 말은 적극적이다, 능숙하다, 인간관계가 원활하다라는 칭찬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성, 능숙함, 원활함은 성인인 제가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기술이고요. MBTI를 성격 검사가 아니라 이렇게 정의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3, 4년간 내가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살아왔는지 비추는 거울이라고요. 몇 년에 한 번씩 MBTI 검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나를 표현하는 글자가 바뀌기도 하죠. 저 또한 분명히 얼마 전엔 I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해보니 E가 나오기도 합니다. MBTI 검사 결과는 원래 이렇게 종종 바뀝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금융기관에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하면 대부분이 I가 나옵니다.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조직이죠. 새로운 사업을 펼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수를 줄이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막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 속에 갓 들어간 청년들은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새로운 규칙을 습득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남의 말에 경청을 잘한다라는 문항에 당연히 높은 점수를 줄 테니 I가 나올 수밖에요. 반면에 임원진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하면 주로 E가 나옵니다. 그럴 것이 해가 넘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회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내 말씀을 이어가는 임원은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이 써온 카드가 내 생각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었으니 나는 주도적으로 말한다라는 항목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기업 임원들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표현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MBTI의 창시자는 마이어스와 브릭스입니다. 둘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였어요. 브릭스는 홈스쿨링으로 딸을 교육시켰는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접할 기회가 없는 마이어스에게 인간 유형의 다양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MBTI 지표라고 합니다. MBTI는 시작부터 인간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낙인 찍고 그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회사는 ENTP 유형만 받겠습니다 라거나 저는 INFP랑은 정말 안 맞아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MBTI를 오남용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약을 눈에 넣으면 약이 되지만 먹으면 독이 됩니다. MBTI도 분명 우리에게 쓸모있는 시스템이지만 엉뚱한 곳에 사용하면 위험해질 수 있겠지요. MBTI에 나오는 4개의 알파벳으로 누군가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고 성의 없는 생각이죠. 나는 INFP인데 당신은 ESTJ네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같은 일을 하다니 신기하군요.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다는 것, 그것을 즐기기 위한 첫 출발로 MBTI만큼 제격인 게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도구로 MBTI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동안에 난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주변인들도 좋게 평가했다면 나를 표현하는 4개의 알파벳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한 셈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성숙하다는 평가를 들었다면 카드를 잘못 골라 썼다는 뜻이죠. 그땐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기술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면 또 다른 삶이 펼쳐질 테니까요.
매일의 작은 고민이 큰 직관을 만듭니다. 내 안에 다양한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 다른 고민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 외향성의 카드를 쓰고 언제 내향성의 카드를 써야 하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정직과 겸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때론 감추기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내놓죠. 정직과 겸손 모두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둘은 사실상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게 좋을까요? 겸손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풋내기 신입사원에게 부장님이 칭찬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은 씨, 이번에 프로젝트 보고서 좋던데? 정리 잘했어.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수많은 동료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어떠세요? 20대 청년이 지나치게 겸손하면 솔직히 좀 징그럽지 않나요? 50대 상무님이라면 얘기가 다를 겁니다. 회장님이 회의 시간에 부하 직원들 앞에서 칭찬을 했다고 합시다. 박상무, 이번 계약 정말 수고 많았네. 다 자네 덕분이야. 헤헤, 제가 좀 해요. 나이 지긋한 상무님이 지나치게 정직하다면 그것도 참 꼴불견이네요. 정직과 겸손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미덕인데 어느 때에 얼마만큼 정직하고 또 겸손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정해놓은 정직과 겸손의 기준은 10년 후에는 결코 유효하지 않을 테니까요.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읽지 않은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정의란 오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매번 기꺼이 고민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민에 휩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훈육해야 할지, 몇 시에 재워야 할지, 첫째와 둘째가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도요. 그래도 첫째 편을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원칙을 세워버리면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매번 고민해야 하면 당연히 힘이 들겠죠. 하지만 고민이 쌓이면 직관이 이루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정한 카드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한 가지 카드로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죠. 나이 먹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만의 원칙으로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고민을 하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스스로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간은 다 소심하니까요. 난중일기 읽어보셨나요? 어찌나 고민이 많은지 난중일기가 아니라 걱정일기일 정도로 이순신 장군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쌓여 거대한 집권체계가 되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말 그대로 걱정이 많으면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격언 중에 Fear is reaction, courage is decisio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불안한 상황 앞에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간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하지만 용기는 결정입니다. 좋은 결정은 숱한 고민을 통해 살이 붙은 직관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